증시가 금리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어제도 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0%, 1.6%까지 튀어 올라가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뭐 최근에 방송 출연이나 모든 거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누구나 다 그렇게 외칠 때가 오히려 점점 바닥에 가까우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지난주까지 이 국고채에서 계속 국채 금리가 왜 튀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 미국은 나스닥이 뭐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바닥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환호할 때 다들 투자자들이 열광할 때 내어주고 다들 공포에 떨 때 오히려 매수를 해가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그래도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뭐 3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 플러스 또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문제인데 좀 이게 일상화되다 보면 그렇게 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딱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각해 여기에서 뭐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또 추가 부양책이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그렇게 되면 빚이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니 국채 금리가 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국채 금리가 튀게 되면 연준이 해야 될 건 어떤 겁니까? 과거처럼 장기 국채를 많이 사줘서 장기 국채를 많이 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논리로 해줘야 되는데 연준이 지난번에 FOMC 회의를 보면 전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뭐 당분간 안 할 것이다 또는 3년 동안은 우리가 원하는 뭐 물가 목표치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3년간은 우리가 뭐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은 주는데 시원하게 국채금리 더 사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자들이 남들이 팔기 전에 내가 먼저 매도해 볼까 하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추세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추세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위험 요소는 또 남아 있어요. 추가 부양책이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 이게 남아 있어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왜 연준은 과거에 보면 그 코로나가 막 처음에 발생했을 때 뭐 금리를 한 5번을 2%대에서 제로금리 수준까지 급격하게 인하를 하면서 안 사주는 회사채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사채도 사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이든호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건 가만히 보면 대중국 압박 전략이 때문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을 좀 프레스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의 기본은 거시경제 3대 변수, 유가, 금리, 환율 이걸 가지고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요. 유가를 보면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고유가 정책을 하게 되면 중국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WTI가 40달러 아래로 폭락을 할 때 그때 중국이 막 좀 걸프만으로 배를 띄워서 전 세계가 하루 반 정도를 쓸 수 있는 원유를 확보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고유가 정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70달러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또는 금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중국은요,
기반이 바로 국영기업들입니다. 공산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국영기업들인데 최근에 국영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중국에 있는 자금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좀 안 좋아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걸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영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부분 또 최근에 봤더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우면서 달러 화폐에 도전장을 내미네. 야, 그럼 그동안 트럼프가 경상수지 뭐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뭐 약달러를 허용했었는데, 야, 그거보다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어 해서 앨런이 취임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취임 전에도 인위적인 약달러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결국 강달러를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러는 강해진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달러가 뭐 61선 맞고 떨어지고 또 이번에 올라가면 또 121선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뭐 법인세 인상이나 뭐 기타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채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다만 이게 일상화가 되게 되면 투자자들도 뭐 국채금리 튀는 게 일단 경제가 정상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FOMC 전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휘둘릴 수밖에 없고, FOMC가 되고 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부터 이제 연준이 드랍으로 걸게 되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단기국채를 팔고 오히려 장기국채를 사줄게. 그래서 장기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줄게. 아니면 장기국채 금리를 현재보다 많이 살게. 이렇게 해서 장기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장기국채 금리가 2% 이상은 뛰지 못하도록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진행할게.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방법을 되도록이면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튈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최대한 아껴두고 그냥 말로써 립서비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어떻든 간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그때도 상승이 안 나오고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했다면 약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의 흐름이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 세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유망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미국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동안 우리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넘게 기나긴 조정을 받았는데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인데, 최근에 3일을 보면 상당히 좀 뭔가 우리 시장은 미국 대비해서 좀 강한 움직임 나와요. 계속 그 나스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빠졌다가도 밀어 올리고 또 얼마 안 빠지고 잡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수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나치게 매수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국난이 나오게 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팔 걷어붙이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이 모여서 이제 지수가 방어가 되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좋아질 텐데,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슬슬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요. 근데 시장이 항상 쳐올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새롭고 신선한 부분, 이런 부분 쪽에서 또는 정부의 정책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쪽으로 해서 좀 강한 섹터나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장갑이나 아니면 뭐 백신 또는 뭐 치료제,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뭐 그때 보면 저도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급등 직전에 제시를 했는데 그게 봤더니 2700%까지도 상승을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게 기회만 된다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0.5도 정도만 높아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도 녹고 또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죠. 라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했고 전 세계 70개국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가까워지게 우리가 노력을 해볼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한국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별칭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철강, 화학 이런 게 주력이잖아요. 자, 이런 쪽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주로 우리는 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 주동형 사업이 만약에 탄소세나 여러 가지 좀 규제에 좀 휘말리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위해서 거물급들이 모였다고요. 정의선 또는 이 최태원 이런 회장들이 세계의 거물들이 모여서 했는데 수소 경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소 경제를 표방하고 또 수소 동맹을 좀 맺고 있는데, 자, 이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애플도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데 조만간 탄소 중립을 할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드는 것들을 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쪽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볼게. 그리고 MS나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기타 수소 이런 쪽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볼게.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부 기업들은 이런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플도 우리 가입하니까 우리 알리 100에 가입하니 너희 또 가입해 하면서 삼성의 옆구리 찌르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1월 19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우리도 앞으로는 지금 면적당 가장 많이 세계에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자원이 고갈되고 이런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수소 하면은 수소차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이 되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의 그 한 분야가 수소차이고, 그 다음에 발전 부분이나 아니면 철도나 드론이나 항공기나 모든 부분이 다 수소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접목이 되게 되는 그런 수소 전지 산업이 떠오르는 분류 요소로 지금 진행이 된다. 그래서 2040년대는 발전용 연료 전지가 15기가와트, 현재에 비해서 한 48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불과 이제 1월달 한 달 반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드디어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물들이 모여서 이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한상의 회장이 취임한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짜는 게, 자,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이걸 출범시켰는데 우리도 출범을 하자고 해서 현대차, SK 포스코 이제 주로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 동맹을 맺었다고요. 근데 SK는 아무래도 대한상의도 의장도 되고 있으니 뭔가 이제 국가에 공헌할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드라이브를 걷는데, SK가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이런 소비 밸류체인을 해서 글로벌 1위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야,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게. 그럼 현대차 너희한테 대주면 너희가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어. 그럼 한 1,500대 정도는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수소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각 충전소나 아니면 SK 네트워크에서 뭐 수소 충전기를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수소 충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앞으로 뭐 일자리도 뭐 20만 개 이상 늘릴게. 그리고 현재 뭐 수소 단가가 좀 높은데 이걸 뭐 3kg당 3,500원 수준으로 낮춰줄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서 작년보다 4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드랍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의 어떤 흐름이 좀 수소 쪽으로 드랍을 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정부도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뒤처지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드랍을 이제 본격적으로 건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먹거리 쪽에서 우리가 뭔가 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야, 그럼 수소 경제 하는데 대체 수소 경제가 뭐냐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일단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부생수소 또 천연가스에서 추출하고 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수준을 해서 수소를 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이런 수소를 생산을 해서 기타 뭐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튜브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송을 좀 편하게 가져가면서 각 가정 또는 각 수소차 또는 뭐 기타 뭐 드론이나 선박이나 뭐 이런 열차에도 수소를 사용할 수 있고, 자, 가정용으로도 사용하고 발전용으로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는 수소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좀 효과적으로 세계 경제 또는 우리 국가 경제에 이제 이용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자, 그럼 수소 경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뭐 규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수소 경제에 드랍을 걸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소내수소.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했는데, 최근에 그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우리가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현재 그 철강사에서는 그 부생수소를 만들거든요. 근데 부생수소를 만들고 앞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또는 SK하고 현대차는 야, 우리가 그 전 단계로 블루 수소를 만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게 부생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궁극의 어떤 수소, 그 이산화탄소가 없는 그 궁극의 수소가 그린 수소인데 그 전 단계로 가는 블루 수소를 현대차하고 SK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 과정에 따라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그걸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 이제 이걸 좀 표를 좀 더 정리를 해 보면, 결국 그레이 수소라는 게 우리가 개질 수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질이라는 건 열이나 촉매를 통해서 탄소 구조를 변화시키고 해서 가솔린 품질을 높이는 게 개질이잖아요. 그래서 개질 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생산해낸 수소를 이제 개질 수소라고, 그레이 수소 또는 부생 수소. 그러니까 우리 원유를 분해를 해서 나프타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부생 쪽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게 바로 부생수소, 그레이수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요. 뭐 수소 1톤 생산하는데 10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저감 장치나 아니면 이 포집을 통해서 좀 줄여주는 게 이게 바로 블루수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그레이수소인데 이 이산화탄소를 좀 줄여서 이걸 다시 뭐 아랑코 쪽으로 보내고 이런 게 바로 블루수소고, 마지막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수제내 방식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없는 궁극의 좀 수소를 좀 친환경 그 수소를 만드는 게 바로 그린 수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생수소는 현재 단계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해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렇게 풍력 태양광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또 이 풍력
그 태양광에 의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풍부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여름 되면은 뭐 한 달, 두 달까지도 뭐 장마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 조건에 따라서 발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수소는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탄소 중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정부도 그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면적당 사용하는 나라고 또 수출로 먹고는 사는 나라니까 규제를 당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소 경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수소차, 여기에다가 수소 연료전지, 뭐 가정에서도 쓰고 뭐 또 발전에서도 쓰고 또 뭐 기차나 드론에서도 쓸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신다면 수소 경제는 쉽게 좀 해결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2040년도에는 15기가와트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수로 한 7기가와트 정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원전의 신형 원전의 5기 정도의 수준인데 정부에서는 이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주식시장이 또 마찬가지죠. 자, 얼마 전에 불과 한 1, 2년, 2, 3년 전에만 해도 전기차 하면은 글쎄 했는데 지금은 현실화가 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야장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수소는 처음에 원래 수소차만 드라이브를 건다면 크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소차는 태생적으로 약점이 있다고요. 열효율이 떨어져요. 또 무거운 또 수소 탱크를 많이 싣고 가야 돼요. 근데 얘가 3분 충전으로 해서 뭐 600km 달렸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들도 18분 충전하게 되면 뭐 한 400km는 달릴 수가 있잖아요. 아성에 도전한다고. 그러니까 수소차 산업이 태생적으로 전기차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이 판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판이 짜여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좋은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수소차는 많이 안 팔려요. 지금 작년도에 팔리는 거 보면 주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고 그다음 전기차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팔리죠.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수소차는 꼴랑 해봐야 한 7,000대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로만 국한된다면 수소차 관련주들 뭐 별 재미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판을 키워서 수소 연료 전지까지 간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지난 1월 한 19일 때 이때 이제 제시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대기업들이 투자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꿈틀거리는 건 있었지만, 이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핵심 소재 탄소 섬유를 국내 유일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이 차별적으로 올라가고, 또 한번 정부가 이제 정책 위반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좀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앞으로 이런 먹거리 쪽에 집중을 해서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해 가고, 또 뭐 대형주들은 대형주들의 저점 매수를 해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만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기지개를 켜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1월 19일 때인가 그 정도 됐을 때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은 어떤 재료가 있고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또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11시 한 10분부터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참석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요즘 우리 MC님이 딱딱 강단 있게 강해지셨어요.
그렇죠. 뭐 투자자들은 좋아. 골프할 때 보면 뭐 닥치고 공, 뭐 닥공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재료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제가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 양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포스코가 또 수소 연료전지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철강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보시라고 했는데 뭐 철강주들도 좀씩 움직이고 좀 흐름이 좋았는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 HLB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또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도 빠지고. 근데 두려움을 털고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 때다.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은 바이오주들에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은 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종목들을 몇 종목씩 콕콕 좀 찍어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드릴 종목이 좀 많이 없네요. 좀 제한적으로 있네요. 왜냐하면 지수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JMT를 제시를 콕 찍어서 해드렸는데 한 20%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도 뭐 그런 종목을 좀 제시해드릴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그럼 다음 주에는 일단은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에서 어젯밤이었죠. 나스닥이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 대비해서 빠지지가 않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도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 앞으로 FOMC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발언만 나온다면 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저가 매수에 돌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저가 매수에 돌입할 수 있는 쪽은 어디냐? 대형주라는 거죠. 대형주들. 대형주들이 지금 60일선에 와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꺼번에 사면 안 되고 60일선을 무너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사고 어쨌든 지금 뭐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사야 됩니다. 한꺼번에 사지 말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60일선을 터치하거나 강하게 흔들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한 몇 달 전부터 그런 말씀드렸을 때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이제는 60일선을 찍고 있는데 일부 이제 대형주들은 저점 매수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주들 또는 뭐 전기차들 뭐 저점 매수 구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강력하게 흔들었을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되고 다양한 업종이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좀 좋아질 업종 중에서 저는 엔터주를 좀 주의 깊게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IT 대형주들 올라갔죠. 또 기타 뭐 자동차 올라갔죠. 그다음 뭐 철강주도 올라가고 뭐 이런 순환매 흐름상 이제는 엔터주들이 기지를 켜고 있다. 새봄이 되면서 그래서 엔터주들을 좀 보시고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좋다기보다는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강점이 한번 튀어오르면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는데 저는 줄기세포 쪽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암을 사멸할 수 있는 그런 만능 항암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얀센께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노바백스인가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 기타 뭐 바이오주들에 좀 집중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철강주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올라 있거든요. 그러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철강주는 좋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움직일 거란 이야기죠. 최근에 기아하고 애플하고 좀 회복 관계 있었는데 결국 그게 뭐 무상이 됐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한 8개 부분에서는 애플과 현대차가 또 협업을 한다고 또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뭐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2의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한다 이런 기업들이 중형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튀어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고 그다음 테마 쪽에서는 블록체인이나 에그플레이션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